예, 김승현의 논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게시글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임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의자 높이라던가 뒷배경에 들어가는 책과 같은 것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양해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승현의 대담 정청래 후보 편 많은 분들께서 화력 보여주셔서 이날 유튜브 슈퍼챗 순위 한국 기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이 화력이 중요한 한 분이 나오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채널 좀 보셨습니까? 네, 정청래 후보 나온 것도 봤고요. 예. 그리고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언급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선두를 달리고 계시는 후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일단 지난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은 정청래 후보가 다소 뒤처지고 계시고 그 친천계 후보들은 또 큰 이변 없이 오히려 이성윤 후보가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호남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가장 권리당원표가 많은 거의 비율로 치면 70%가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망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론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다만 여론조사는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당대표 경선을 바로 물으면 예. 정청래 후보가 조금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쭉 묻다가 당대표 경선을 뒤에 붙여서 물으면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비교적 여론조사 꽃의 캐티 조사가 실제하고 일치해서 매우 흡사하더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잘 알 길이 없죠. 되게 2,000 샘플을 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작잖아요. 호남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라고 봅니다. 그 정청래 후보님하고 똑같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쪽 후보가 나오시질 않으셔서 최민희 후보께서도 다소 반대되는 입장의 질문을 해드려도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생각 외인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중진 의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재선을 하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 전부터 아마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혐오 조롱 이런 표현을 근절하자는 메시지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위원 출마 이유와도 좀 연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예. 예, 최고위원 출마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이해찬 대표님 베트남에서 돌아가셨을 때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나? 이 역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됐던 것은 문조 털레유 멸칭 때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오랜 당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2017년부터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슬프게 느껴지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을 하긴 했어도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히 이 전당대회 대통령께서 출마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청대전, 명청갈등 이런 것들을 유독 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께서도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런 말씀을 유독 이번 선거 기간에 좀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최민희 후보께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건 그만큼 지금 당정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방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끝까지 지킨다 이걸 많이 강조하진 않았죠. 저는. 왜냐하면 그건 결과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당이 어떤 행동을 해야 결과로서 지켜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총선 승리를 하면 이게 곧 이재명 정부 성공과 동의어가 되고 그 결과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런 결과론적 얘기는 많이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주로 내놓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언론의 분열적인 언어예요. 예. 그건 민주당 내에 개혁적인 당대표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한 언론의 프레임을 저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별 깊은 고민 없이 가져다 쓰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명청대전 원래 언론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기한 현상은 언론의 90% 이상이 지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드문 현상입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언론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이번 전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게 솔직히 반개혁 연대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어야 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득권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다른 영역은 다 기득권이 잡고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만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의 개혁 세력이 그 정치, 국회 그리고 가까스로 행정부까지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기득권의 바다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상층부만 개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혁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내에 개혁, 반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고 덜 개혁적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풀리질 않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네, 이런 코드로 보시면 조금 도식적이긴 하지만 명쾌하게 풀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선거판을 냉정하게 따져보더라도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것이 항상 주주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수 진영이 강세였고 민주진영은 의석수를 본격적으로 많이 얻게 된 게 문재인 정부. 사실상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 정청래 후보께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사태, 이때도 이제 내부 분열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인터뷰 말미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유하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뭐 봉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유효하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 당시 오히려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때만큼 위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는 기자 출신이신 한민수 의원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과방위원장 출신이시니까 언론이나 유튜브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건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좀 복기해보면 진보 진영 언론들까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합세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기류의 민주당 내부 다수의 의원들도 합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가방위원장 출신이고 또 민주당 내부에 계신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께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째는 열린우리당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랑 지금 현재 위기가 양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분열 양상으로 보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열린우리당 때에는 그때 그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해서 162석인가를 얻어요. 예. 근데 그 후로 민주노동당 세력이 완전히 이제 3석, 4석으로 현재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땐 가까스로 과반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국민들의 인식이 과반을 허용할 정도로 성숙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지도자의 그 진정성이 통해서 왔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굉장히 시민의식이 깨어있고 민주화를 뒷받침하고 기득권 세력 속에서 정치의 힘을 실어서 이 나라를 개혁, 민생개혁, 사회 대개혁으로 갈 만한 시민들은 조건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 지형을 만들기 시작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온몸을 던져서 깨시민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형성해 놓으셨고요. 그 깨시민이 점점점 확대돼서 지금의 정말 민주시민의 뒷받침이 튼튼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과 편먹을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형성돼 있다.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개혁은 국민의식을, 시민의식을 못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분열 양상은 비슷하다, 동의.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1시간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은 시민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처럼 결과가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까지. 그러나 국회는 정말 안 바뀐다. 국회의원의 의식이나 국회의원의 성숙도나 이것도 정말 안 바뀌더라. 그래서 이 정치개혁이 결국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시민의 뜻에 맞게 정치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아직 많은 단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치개혁을 파트를 따로 떼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입당법 고민하다가 온라인 입당법을 만들었고 온라인 입당법으로 160만 당원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주로 공론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기본은 공론장이 형성돼야 되고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토론이 돼야 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잖아요. 비판적인 전망이. 그래서 이 공론장을 담당하는 세력이 누군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전체에 개혁, 반개혁 세력의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서 언론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조중동 보수 언론, 보수 종편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 등등 보수 매체들이 김민석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반개혁 세력들이 덜 개혁적인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진보 언론들은 왜 그러느냐? 저는 진보 언론들의 타겟은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스공장과 매불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그때 530만 표로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갈 길을 잃고 헤매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현상을 타개할 때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의제를 던져서. 그 역할을 한 게 낙곰수였어요. 보통은 진보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고 낙곰수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제도권 언론이 아닌 뉴미디어의 새로운 영역, 팟캐스트라는 영역에서 김어준 총수가 새로운 시대의 의제를 던지는 중심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게 낙곰수였어요. 그리고 그때 근데 낙곰수는 팟캐스트였고 진보의 일부, 민주당의 일부의 지지자들에게 열광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전체 의제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한겨레 방송이 아니에요. JTBC 방송이 아니에요. MBC가 아니에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에요. 이게 TBS에 있을 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보기에 뉴스공장이 절대 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보 의제를 둘러싼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매체들의 경쟁이 또 하나의 키워드다. 지금 뭐 김어준 공장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그래야 이제 이게 나눠지잖아요. 뭐 유튜브 다른 채널에도 그래서 생기는 일입니다. 의제 경쟁. 사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를 다 답변해 버리셔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이 지점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괴리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화하면 뭐 유시빈 작가께서도 올해 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언론과 유튜브가 지나치게 조직적으로 악마화하는 쪽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고 지나치게 띄워주는 쪽은 이재명 정부에 해될 사람들이라는 이런 해석을 하셨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SNS라던가 오히려 자칭 친명 의원들, 친명 후보들 쪽에 유리한 말씀이나 메시지를 좀 자주 내셨던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지점에서부터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것인데 꽤 많은 당원들은 또 정청래 후보와 친청 후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과 뜻과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인데 왜 민주당 내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첫째는요. 친명 친청 구도는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참 김민석 후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제가 만약에 당대표 후보면 제가 최민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후보가 싸운다 그러면 무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건 어떤 심리 상태일까? 이게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셨으면 저는 정청래 후보하고 딱 끊고 대통령 지지해요. 대통령께서 대표 후보라면. 그런데 안 그러시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지는 김민석이냐 송영길이냐 정청래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지금 현재 요 시기에 민주당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거지 대통령이 선택지로 딱 있었다. 당연히 대통령을 택하죠. 그래서 친명 후보 이 말 자체가 트릭이고
이거는 보통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왜 그러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당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는 오랜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들이 다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이거는 그 열린우리당 때 참여정부는 당정 분리해서 빨리빨리 개혁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집권 세력과 행정부와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결국 개혁은 법안으로 성사되잖아요. 근데 당정 분리해서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가볼게.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핵심에게. 그랬더니 국회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민주주의는 곧 절차예요.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되다 보면 이게 좀 귀찮아지고 내가 A를 하고 싶으면 모두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셨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당하고 뭘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때 참여정부도 대연정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당청 관계, 당정청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보수 정부가 되면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보수 정부는. 그래서 박근혜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냥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경우는 막 우리가 눈 뜨고 못 볼 일이 그때 벌어졌잖아요. 이건 전부 다 보수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요 답을 가장 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해찬 대표님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2018년에 당대표가 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심도 깊은 회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대통령을 모시고 당대표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이. 그래서 당청 관계 모범 답안을 만드셨고 그 모범 답안의 내용은 당은 당원들의 의사와 지지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고의 그 당시에 정답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견을 서로 인정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안을 빨리 만들었어요. 그 모범 답안대로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후보의 선거 전략이 나는 당정 100% 일치시킬 거야. 그건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우리의 바람이에요. 100% 일치는. 이견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견 생겼으니까 너 반명이야. 이러면 끝나겠죠. 그냥 그게 김민석 후보가 가장 잘못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을 포기하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이해찬 대표를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안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정관계 잘해서 2020년에 180석을 얻습니다. 그 모델대로 가면 된다. 근데 그 모델대로 가줄 사람이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보안수 사건 관련하여 뭐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당 지지층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알면서 계속 이제 청와대와 협상도 하고 이래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그렇게 지지자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뭔가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저는 이 이견이 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애매한 태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A와 B가 입장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입장이 조율되지 이건 또 이거인 것도 같고 이거인 것도 같은 입장으로는 조율이 안 되겠죠. 이해찬 대표의 모범 답안이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 대한 태도인데요. 오히려 제 태도가 유시민 작가가 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라고 강요하는 건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예. 비판해도 제가 하는 거지. 너 비판 안 하면 반명이야. 그럼 그게 무서워서 비판하는 일은 제 사전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시민 작가는 작가세요. 예. 평론을 하세요. 평론의 영향력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가 대법원장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평론을 평론으로서 경청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근데 대체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지금까지 정치 노선이 같아왔어요. 예, 표현이 조금 저와 다르죠. 예, 그거 빼고는 같아왔는데 그런 참 지성인인 평론가가 지성적인 평론을 하면 그걸 딱 평론 영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러면 되지. 유 작가를
비판 내지 비난 안 하면 반명이다. 전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거, 민주정당의 기본이 다양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양성이 절차를 통해서 정반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거, 특히 당대표의 이걸 좀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민주권 정부고 그 당원주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친석계 후보 또는 친석계 최고위원들 이분들께서 요즘 최근에 당원 당규를 좀 무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거나 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기 괜찮다고 밀어붙이는 쪽 역시 친석계 최고위원들로 알려져 있어서 왜 하필이면 그 자칭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이러는 건가?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을 유독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시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제가 말하는 정상이란 언론이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 등은 민주당만 비판해요. 한겨레 경향은 늘 중립으로 양쪽 다 비판했어요. 이 정도 스탠스를 저는 대한민국적 정상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선호투표가 당원 당규 위반 상태에서 던져지면 조중동이 난리 납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적어도 진보 언론도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현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지금 그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규에 예. 후보 등록 30일 전에 모든 규칙을 정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죠. 예, 선호투표 당규 위반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이에요. 공정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권 그것도 아니 무슨 후보 등록이 다 되고 뭐 이런 마당에 청년 최고위원권이 왜 나옵니까? 당규상 자격입니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출마 자격이 있냐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규상 자격이 미달한 후보들 특혜달라. 특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이 하나하나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다 되니까 예.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투표자 보완투표 주장은 정말 투표가 진행됐는데 당원 당규 위반뿐만 아니라 그건 정말 민주정당에서 당인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태도죠.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당원들의 투표를 높이는 게 반대하냐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우 고민하는 지점은 우리의 문해력이 이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투표자 보완투표 주장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욕먹을 게 뻔한데 던졌겠어요. 될 줄 알고 던진 거예요. 그것도 혼자 던진 게 아니고 3명이 동시에 던지고 그걸 한 명은 또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분이 가장 내가 권력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분이 마지막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던지면 뭐든 될 수 있다는 이런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촬영 여기 오다가 황희두 이사와 연락을 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MB 측에서 황희두 이사를 고발했을 당시에 다른 의원들은 다 거리두기를 할 때 유일하게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최민희 후보께서 힘을 보태주셨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역 의원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저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어요. 이건 제가 따지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자연스럽게 리박스쿨 관련 질문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현주 전 최고 관련 발언을 꽤 많이 하기도 하셨어서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은 왜 이현주 전 최고가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민주당 내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급을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끝까지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했던 분도 지금은 조용하시고 그 역사학자 출신인 어떤 의원도 이 문제를 어느 순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더 좀 기괴한 건 어떤 기자분은 이현주 전 최고의 불법 선거자금 위반 의혹이라든가 리박스쿨 그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는 열심히 파헤쳤었는데 이현주 전 최고가 리박스쿨에서 강연한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는 그 관련 언급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매우 이상하게 느껴져서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류가 바뀌게 될 만한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예. 제가 그 말씀하신 의원들에게 이게 아직 그 해결할 게 더 있냐 그랬더니 일단
교육이 차원에서 할 일을 해놨다. 그래서 현재는 그 리박스쿨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확인 못하지만 답을 그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리박스쿨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나중에 제가 혹시 확인할 길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커뮤니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왔고, 그리고 오자마자 정봉주 의원이 뭐 그렇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 3명인가가 경기도지사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면서 수석 최고까지 됐잖아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수석 최고까지 하다 보니 그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껄끄럽고 좀 약간 금기긴 하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건. 민주당 내부가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반에서 친한 친구끼리 다른 친구를 비난하는 게 금기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일이에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했던 얘기 중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서 이런 거예요. 586은 어떻고 뭐 민주화 운동을 어떻고 이러면서 뭐 그걸 독점하고 뭐 비난을 많이 해서 거기 많잖아요. 해당된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 게시판에 올렸을 뿐이에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도 생각이 같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심했어요. 사실 근데 이 리박스쿨 관련 문제는 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주당 할 거 없이 좀 청산되어야 하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이현주 전 최고가 그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는 사실이 매불쇼에서 좀 상세히 다뤄진 뒤부터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산해야 될 대상인데 혹시나 이현주 전 최고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힘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나?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현주 텔레그램을 보면 그게 뉴시스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이현주는 확실하고요. 손톱 모양 뭐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현주 텔레그램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한 국회의원과 한 국무위원이 주고받은 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밀약 타격 지점. 당명 변경 불가.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그렇게 돼 때죠. 있고 그 밑에 이현주 의원이 한 얘기가 지선 전에 합당이 대통령 뜻이라 해도 그거 안 된다는 반대의 취지가 적혀 있었으니까 그게 국힘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각이라면 민주당 내각인데 사실 제가 늘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늘공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공들 물어봤더니 없어요. 이현주랑 그런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공 중에. 남은 한 명이 김민석 총리십니다. 저는 모르죠. 제가 그 뉴시스 기자의 그 캡처본을 못 봤어요. 그런데 기자들에게 취재를 하니 다 김민석 총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예, 그리고 의원님들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그게 별 내용 아닌데 왜 자꾸 그게 안 밝혀지나 모르겠다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그게 김민석 후보가 아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확인했다는 분도 있어요. 뉴시스에. 그런데 공개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확신한다고 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총리하고 그렇게 스스럼 없는 중요한 합당 논의를 나눌 정도의 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사실이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취재에 의해서. 그렇다면 총리와 그렇게 스스럼 없이 텔 대화를 나누고 그것도 텔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예의 바른 게 아니잖아요. 밀약? 타격설? 막 이렇게 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만약 방금 전에 주신 말씀이 사실이면 어제 저희 촬영의 기준 어제 김민석 후보께서 상관없다고 했죠. 예,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제가 만난 기자들 단 한 명도 아니에요. 다른 누구래요.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요 근거 또 하나가 내각에 있는 어공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분이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리고 뭔가 실력자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금기화되어 있어서 실력자기 때문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재선 의원일 때 제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당대표가 정직하지 못한 행태를 하면 똑같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아서 문제가 되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언론이 언제까지 김민석 후보를 봐줄까? 이런 걱정을 해요. 지금은 마치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보수 중도 진보를 다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영을 파괴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영을 파괴하면 정당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일당 독재가 돼야 돼요. 우리 진영이 파괴되면 김민석 후보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영이 파괴된다면 다수당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대선은 진영 간의 대립을 하지. 예. 국힘이 후보 내고 민주당이 후보 내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내고 진보당이 후보 내지 이게 다 약간의 이념형 정당들이잖아요. 보수, 극우 혹은 뭐 중도, 진보 이런 것이잖아요. 진영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 대선이나 총선은 그때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언론이 비호해 줄 것인가. 이게 저의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계속 파헤치다 보면 오히려 민주당 분열에 좀 불을 지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도 거짓말 막 할까요? 의원들이 다 거짓말해요. 유리하게 나에게. 그리고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다 허용이 되면 민주당은 거짓말 정당 되잖아요. 예.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와 팩트 확인은 다른 거예요. 저는 팩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거티브로 모는 거예요. 마타도어가 뭐냐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이게 마타도어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 비밀연합에 근거가 있다면 빨리 내놔야 되는데 그건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흑색선전 던져놓고 언론이 다 정청래 후보라고 썼어요. 그걸. 피해자예요. 정청래 후보는. 그래서 피해자가 이걸 가지고 근거대라. 그러면 분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라 큰일 납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에요. 송영길 후보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촬영 전날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서 송영길 후보께서 그 뉴스공장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관계가 안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이지 않냐.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다. 그럼 좀 쉬면 되지 않냐. 왜 나오려 그러냐.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 하면 스토커다. 이게 좀 다소 센 발언이기도 했고 이 발언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또 호남 투표 기간 동안에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일종의 전략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그간 워낙 이런 비슷한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좀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이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을 정리를 몇 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바람직한 당정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송영길 같은 분이 대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대통령님을 만나겠죠.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이렇게 떠버리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님을 안 만났을까요? 가장 많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당대표이니까.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만났겠죠. 그런데 만나고 와서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예의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나는 절대로 대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를 증명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쓰는 어휘도 그렇습니다. 역적으로 목이 잘릴 일, 이것도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못 갔다는 따위의 말까지 했어요. 사실관계가 다 틀렸죠. 그거는 사실도 틀렸어요. 그리고 뭐 인사를 할 때 측근 쓰고 뭐 자기 정치하고 이런 요지의 말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답답했던 것은 측근을 안 쓴 거예요. 대개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은 측근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탕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탕평을 너무 심하게 해도 이렇게 욕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그게 박혀 있어요.
탕평을 해야 당이 잘 되는 거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육선이세요. 육선이시면 쓰는 어휘나 이런 게 좀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의 중심으로 진짜 화합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본인은 소나무당으로 광주에 출마까지 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대들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 관련해서 이건 뭐 이제 김인석 후보 측에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땐 좀 지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파를 떠나서 지도부가 되신다면 무조건 좀 뿌리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신천지를요? 그 만약에 진상규명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고 이거는 합수본의 김태훈 지검장이죠. 저는 아주 그분께 불만입니다. 그 김태훈 지검장이 수사한 듯한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최초로 실린 게 저희가 기자회견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연합에 근거대라. 그래서 1단계로 신천지 근거대, 2단계로 비밀연합 근거대.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오마이뉴스 기사가 납니다. 예. 이거 합수본의 대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위험하잖아요. 합수본이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수사 결과를 합수본이 흘렸겠죠, 그죠? 그리고는 그 후로 합수본이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민주당의 한 지역에서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집단적인 숫자가 수십 명이다. 이것까지 발표됐고요. 그리고 SBS 기사라고 기억이 되는데 근데 민주당에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중앙이 개입한 그런 것은 아직 발견 못했다. 여기까지 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합수본이 지금 그 지검장이 맡은 걸로 봐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될지 이거는 지금 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인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경선에 검찰 합수본이 개입한 거잖아요. 강력히 규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 논란 관련해서 좀 반박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민희 후보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미화 후보 연설 중에 공개 반박을 하셨던 거. 이 당시 이제 아니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김용만 의원하고도 좀 설전을 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좀 그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의원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초선 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초선 때는 누군가를 지지하다 보면 그 열정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행동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선 때 이해하고요. 다만 누군지 모르지만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없어요, 내용이. 그걸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언론에서 부각한 것 치곤 굉장히 짧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표적이 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오마이TV 또 취재방해 논란이라고 그거는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일은.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다만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전 솔직히 오마이TV가 김민석 홍보방송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편파적인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김민석 편에 줄선 방송인가? 이렇게. 그럴 정도의 너무 그동안에 못 봤던 오마이TV 행태를 보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혼의 8급 비서관의 얼굴을 촬영하니까 당황해서 무서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다가 그 카메라를 가린 그런 일입니다. 사실 그 전후 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보좌관분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몰랐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뭐 최민희가 취재 방해했다 이런 제목도 막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싹 다 언론 중재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 보좌관 정도도 공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50이 넘었고. 그런데 30이 되지 않은 여성 비서관들은 공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촬영 직전에 오마이뉴스 노조에서 사퇴 성명을 냈더라고요.
오마이뉴스. 몰랐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걸 좀 인용을 했냐면, 이 일이 있으시고 난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이 대목에 대해서 일배식 표현을 했다. 그게 왜 일배식입니까? 일단은 거기서는 그렇게 아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조선일보 쪽 출신의 분이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마이TV에 출연도 했었고 그분이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고 얘기해줬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실을 쓴 것뿐이고요. 그리고 좀 11분 골고루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개혁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또 당원분들께서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근데 오늘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 한경호가 진보진영 매체로 분류되죠. 그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 내부 의원분들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김민석 후보 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인가요? 지금 양상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대다수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가 너무 바빠서 이게 의원님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이 사안을 다 잘 아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재위다. 그러면 기재부나 그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상임위 일이. 근데 그 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신 거고요.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건 이제 정청래 후보는 캠프가 없지만 각 캠프에 있는 의원들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의식이 크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언론과 뉴스공장 매불쇼 간에 그 의제 선점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한쪽에선. 크게는 반개혁적인 언론이 덜 개혁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청년 정치인을 꿈꿨던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정청래 후보나 추미애 지사 그리고 최민희 후보 이렇게 좀 팀 정청래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더군요. 모르는데요, 저는 그걸. 그 사안을 제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 뭐 저희가 매일같이 좀 반박글도 올리고 있어서 잘 압니다만 논리나 사실관계, 인과관계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정민철 씨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올리신 거 봤습니다. 근데 저희 제가 게시물에. 모른다는 말은 저를 욕하고 있는 거는 제가 모른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분이 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까지 맡고 있던데 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이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 다소 검증을 좀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검증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 입장에선 들었어요. 그게 선후관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거는 1020 극우가 온단가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책을 읽고 정치인들한테 권하고 의원방에도 올리고 모두에게 권했어요. 제가. 그땐 노무현 재단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노무현 재단이 사실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상에 징배제 대상에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재단이 없는 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법을 개정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해놨어요, 그 법을. 근데 그때 만남 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재단에서 일해서 황희두 이사처럼 그런 젊은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그냥 부의장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진 건 그 이후. 예, 그런데 이제 막 전당대회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분열 청산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봉합이 먼저입니까? 분열은 청산한다고 청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봉합되지 않아요.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질문을 좀 달리 하신 거지. 이 분열 때문에 당이 정말 쪼개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답을 해요. 저는 최고위원 후보인데 별 큰 존재가 아니고 중요한 건 당대표세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 통합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혹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6선, 김민석 후보 4선, 정청래 후보도 4선이에요. 프로잖아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프로니까 프로답게 경선이 딱 끝나면 이전의 연극 무대는 사라지게 하겠죠.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냉정하게 뼈대를 탁탁 쳐서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화합할 일은 화합하고 이렇게 가야지 봉합해서는 안 되죠. 신천지 문제는 봉합할 수 없잖아요. 당이 깔끔하게 조사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정말 비밀연합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제가 했다면 당을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근거가 나오면 전 진짜 없거든요.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신천지가. 이런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데 내가 그 근거가 나오면 난 정치 그 순간 그만두겠다. 이게 이 정도로 큰일인 거예요. 제가 어떤 언론이 이거를 이런 강경 발언이 어쩌고 이렇게 썼던데 왜 제가 강경 발언을 했냐면 이건 언론이 난리쳐야 될 일이에요. 양심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이라면. 근데 아무 데서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이잖아요. 하니까 쓰더라고. 그것도 비난조로. 저는 정말 진짜 언론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목은. 언론은 가닥을 타주는 존재고요. 팩트를 기초로 논평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 혼란된 상황 속에서 공론장에서 잘 토론하도록 해서 비판적 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까십거리나 하고 클릭수나 유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민주당은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촛불 연대를 회복해야 저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 연대와 사회 대개혁 그리고 민생 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회 대전환 이걸 하기 위한 촛불 연대 복원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공개적으로 10년 된 당원과 20년 된 당원 이 연차를 기준으로 당무 개입 권한을 좀 더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거는 차등으로 권한을 주자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원 주권 1인 1표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 1인 1표 확고하게 해나가야 되고요. 그래야 계파주의가 청산되고 시도의원들이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지난 공천에서 정청래 대표는 컷오프 하지 말고 다 경선하라고 했지만 시도당에서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심지어 기초의원, 청년도의원을 컷오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지역 유지를 전략공천하고 이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인 1표가 확립되면 그런 일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위원장, 그런 시도당 위원장이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1인 1표를 해야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시도의원들이 일을 못해? 왜 줄서기에, 의원 줄서기에. 그거 해결하려면 1인 1표 확립돼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끼리 모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의원끼리 모이게 되겠어요? 자꾸 모여서 힘을 갖고 차기 공천에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도 1인 1표가 확립돼야 돼요. 세 번째 정말 너무 큰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효능감 있는 당정청 관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저는 당대표 후보들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 당정 일치로 가겠다. 이게 답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잘 못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100% 일치 못 본 것 같고요. 참여정부 때 당장에 이해찬 총리가 그 총리였는데도 유시민 장관 임명을 반대했어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님과 총리가 갈등이 막 있었는데 어쨌든 격렬한 토론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이해찬 총리가 나중에 유시민 장관이 청문회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판단이 틀렸다 또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1%라도.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없다 하나도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견은 생긴다.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모범 답안. 이해찬 대표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면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당이 단단해지고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각오, 다짐 그건 뭐 너무 당연히 다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나오실 겁니까? 그죠? 시간 되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소중한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젊은 분들이 해서 MZ세대가 모여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매우 매우 희망적이고요, 제게는. 그리고 제가 보면 굉장히 그 논제의 뼈대가 정확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잘하고 계셔서 좋게 봐요. 저 헛소리 안 해요.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